네, 국제상무론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 그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 과정, 무역 계약 체결에 이르기 직전의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가장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역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스텝, 업무 프로세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해외 시장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출을 하는 입장이 됐다면 내 물건을 외국에 가져다가 팔 텐데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시장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유통망을 구축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물품을 전달하고 판매하고 뭐 마케팅을 하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S 영업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진출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대방 국가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환경, 고객, 그리고 경쟁 제품, 그리고 유통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해외 시장 조사이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아무런 어떤 계획과 준비 없이 조사 없이 상대방 국가에게 어떤 물건을 판다? 뭐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런 걸 조사를 할 텐데 일반적인 통계적인 환경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구 구조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국민소득과 관련된 어떤 경제적 상황, 문화적 차이, 정치, 제도, 이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자연환경 그렇죠. 추운 나라에 에어컨을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덥고 습한 나라에 에어컨을 파는 게 더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상대방 국가의 자연적 환경 이런 거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것이 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니즈, 고객이 뭘 필요로 한 게 뭔지, 뭘 원하는지, 원츠, 이런 것들을, 어, 그리고 고객의 어떤 지향점,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이건 뭐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판매 경로, 물류 프로세스 이런 것도 다 구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한 뭐 어떤 조사와 함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경쟁자가 있겠죠. 어떤 아무런 어떤 경쟁자도 없는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좀 드물죠. 지금 현재 이 현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제품이라든지 경쟁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조사를 하는 방법은 직접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간접 조사로서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뭐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국내의 공기업들이 무역 진흥을 위한 공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코트라나 키타 무역협회 혹은 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것들이 진출해 있거나 하는데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했고 그러면 이제 거래 파트너를 구해야 되겠죠. 거래 파트너. 내가 수출자라면 수입자.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오는 입장이 되더라도 나에게 물건을 수출할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유관기관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들을 지금 현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 무역 알선을 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강의 자료상에 올려놓았고요. 이런 그 시장 조사나 거래선 발굴이 끝나면 쉽게 말해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어떤 조사가 끝났고 그 상대방 국가에 위치하는 내 파트너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 파트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업계 평판은 어떤지, 어떤 업무 역량을 갖췄는지, 능력은 어떻고, 신용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뭐 배경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성격, 그 어떤 업체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영업의 방식이라든지 기업의 철학이라든지 기업의 운영 경영 방침이라든지 그리고 능력 얼마만큼의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어떤 캐파시티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자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용이 불량하거나 내가 어떤 물건을 수출했을 때 그거를 뭐 판매를 못 한다거나 소모를 못 한다거나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실로 즉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런 배경조사나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기관이나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용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내 직접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 다 프로세스가 시장 조사하고 거래 석선 발굴하고 신용 조사하고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야 무역 거래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배경 조사도 했다. 그 다음 이제 할 거는 나는 너랑 거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래 제의, 거래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거래 권유를 하는, 거래 제의를 하는 걸 이제 circular letter, 권유장이라고 하고요. 이 권유장을 내가 신용조사한 그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권유장에는 나는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나는 뭘 하는 사람이고, 너에게 뭘 팔려 하고, 나의 제품은 무엇이며, 이 제품의 스킬, 이 제품의 가격, 이 제품의 역량, 이 제품의 스펙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얼마에 팔 수 있고 뭐 언제까지 뭐 어느 정도 수량으로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네가 이거 살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뭐 내가 어떻게 너를 알게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알려줘야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신용조사를 했죠. 거래 제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도 나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냐.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어디다 연락해서 알아봐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권유장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제의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팔고자 하네.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보겠죠. 이거 뭐 내고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쿼리, 트레이드 인쿼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과 승낙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퍼 앤 억셉턴스의 단계가 되고 이 오퍼와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역 계약의 성립이라고 할 때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약과 승낙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수출하는 사람도 그렇고 수입하는 사람도 그렇고 개인이죠. 그러니까 기업이죠. 민간에 있는 사인입니다. 사인이란 표현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서 많이 쓰는데 공적인 영역이 아니고 개인과 민간 기업, 사기업, 그리고 개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그런 사람, 그 비슷한 사람, 개인과 개인, 사기업과 사기업, 기업과 기업이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이 아니죠.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공권력과 관련된 어떤 법률 관계 이런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형법 그리고 어떤 그 공공기관이나 관공서하고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
그런 것들은 이제 관련된 법들이 이제 행정법 있는데,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제 상법에서 다루죠. 그래서 이 상법과 같은 법,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상거래와 같은 상계약과 같은 것들을 다루는 이 분야를 사법이라고 하거든요. 사법. 특히 이거는 지금 무역계약 이런 거는 국제적인 사법 관계죠. 국제사법 관계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계약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의 의견과 당사자들의 의지와 당사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법에서 규정한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둘이가 알아서 물건 사고 파는 것을 합의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너네가 알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사자들이 알아서 자치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말로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이게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되는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프리스타일이야 라고 한다면 프리스타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퍼 앤 억셉턴스, 그러니까 거래 제의와 승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거래 제의와 승낙이란 건 결국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한테 이거 팔겠다, 너 살래? 했을 때 오케이, 콜, 이게 오퍼 앤 억셉턴스거든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죠. 물건 사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한테 나 이거 살래, 나한테 팔아, 주문한 거죠. 우리말로 주문한다는 거죠. 영어로 오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교과서나 대체적으로 무역 실무에서 얘기할 때는 이 주문의 승낙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주문자,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우월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거 돈 주고 사겠다, 거기에 의사 결정이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교과서라든지 무역 실무와 관련된 교과서는 이 주문 승낙보다는 청약과 승낙이 따른 계약 성립에 대한 부분을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의 무역 실무와 관련된 모든 교과서들이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은 거의 95% 다룹니다. 주문 승낙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도 우리 수업도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이 개념도는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를 이제 해외시장 조사부터 청약 승낙을 거쳐서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무역 계약, 다시 말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무역 계약, 다시 말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일단 국제란 말이 들어가죠. 국제, international.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을 의미합니다. 구스를 의미하죠. 이 구스는 CISG의 기준으로서는 유체물을 의미하고, SG 영국 물품매매법을 기준으로는 무체동산, 그러니까 무체동산이라는 건 형태가 없는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고 금전, 요거를 제외한 유체물을 의미를 하고, 물건은 물품을 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뭐 유체물이라든지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이 좀 특이한 게
전기 같은 거는 사실 무채물이거든요. 형태가 없어요, 전기는. 근데 유채물에다가 무채물 중에 전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을 해서 물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거래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자, 그리고 매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라는 거는 영어로는 세일인데 이 한자어, 한문으로 된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팔고 사다죠. 사고 판다는 걸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매도인과 매수인,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라는 것이 나오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물품의 권리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사고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할 때는 매매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임대차, 빌려주는 거, 혹은 무상증여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계약입니다. 계약, 컨트랙트죠. 이 계약을 쉽게 이야기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당사자들이 A와 B 이 두 당사자들의 혹은 복수의 A, B, C, D, E 이 당사자들이 의사가 합치되어서 법률적으로 어떤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법률 관계를 형성. 당사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원해서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됐답니다.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됐느냐?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한테 넘기고 매수인은 물건을 받고 그 대가에 해당되는 반대급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그런 하나의 채권 채무 관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채권자, 채무자 많이 쓰죠. 무역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물건을 넘겨줘야 됩니다.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계약은 어떻게 보면 물건 파는 사람도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고요. 왜? 물건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채무도 있고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돈을 줘야 되는 의무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수출자, 수입자 모두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란 거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이르러서 스스로를 상대방과 법률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성립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물건을 팔고 사는 것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합의일 것이고 이것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으로 불리게 된다면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 지급을 받기로 하는 합의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법률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의미이며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우리가 말하는 협의의 무역 계약의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가지는 특수성은 앞서 우리가 강조했다시피 국제성이 있죠. 국제성.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 매매 계약 외에도 별도의 종속적인 계약이 수반이 됩니다. 운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대금 결제라든지 그리고 중거법 문제도 있어요. 두 나라가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법을 이 계약이란 게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시킨다고 했는데 이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어느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법률 관계를 위반을 했을 때 내가 뭘 하기로 했고 내가 뭘 받기로 했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법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법적인 문제를 분쟁을 해결을 하는데 어디서 재판할 건지 A 나라에서 할 건지 B 나라에서 할 건지의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로 인한 어떤 중거법 문제, 재판 관할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거래다 보니까 A 나라에도 통용되고 B 나라에도 통용되는 통일법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세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죠. 그리고 CISG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CISG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을 해놓았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그 지역이나 그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간습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간습을 구체화했고 그런 무역 거래를 위한 어떤 오래된 전통이라든지 간행이라든지 간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형화된 폼으로 정형화된 템플릿으로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정형거래 조건 인커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적 인도가 등장을 하는데 상징적 인도는 사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선화증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도, 물품의 인도라고 하면 물품을 넘겨주는 걸 말하죠. 그게 이제 현실적 인도죠. 물건을 넘겨주는 거. 근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상징적 인도도 일어납니다. 상징물을 넘겨주는 거. 그럼 그 상징물은 뭐냐? 물건 그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대변할 수 있고 물건을 주장할 수 있고 물건을 나타내는 물건이 아닌 물건의 상징물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징물은 뭐냐? 선화증권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직접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나타내고 물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것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선화증권을 우리가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영업소가 상의한 사람 사이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그러한 합의이고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차적으로 종속되는 운송계약이라든지 보험계약이라든지 대금 결제와 관련된 한거래 약정, 신용장 계약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계약의 어떤 법적인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관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항상 뭐 계약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긴 한데 무역계약의 성격을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낙성계약을 좀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의 성립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견해가, 의견이, 입장이, 생각이 통일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이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을 이제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당사자의 의사 외에 뭔가 물건을 걸거나 뭐 반대급부를 지급하거나 우리 계약금을 내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행위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여러분들 시중에 뭐 어떤 걸 예약을 할 때 계약금 거는 거 있죠. 그거 다 요물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이런 요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의사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에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식, 폼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가능하진 않지만 텔레파시로 할 수도 있고. 반대 말이 요식 계약입니다. 요식 계약은 어떤 정해진 계약서, 정해진 방식, 정해진 틀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그것을 요식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쌍무라는 거는 한쪽이 한쪽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무를 지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에 어떻게 되면 반대되는 말은 편무 계약이라고 하고, 이 편무 계약은 한쪽이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돈을 준다든지 뭐 재산을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편무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물건을 넘기고 매수인은 돈을 주고 이런 상방 그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계약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상 계약입니다. 유상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뜻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 유상계약에 반대되는 말이 무상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반대적인 급부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반대는 뭐 어떤 공짜로 해준다는 무상계약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성계약, 분료식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이러한 네 가지 정도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을 좀 살펴보면 무역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정의를 내릴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두 당사자의 견해의 통일,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어떤 요구하는 뭐 강제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뭐 속여서 사기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에 해당되는 요소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이 거래 대상 물품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밀수품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물이란 거는 훔친 물건을 말해요. 도둑이 이제 뭐 도둑이나 이제 강도가 훔친 물건을 이제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놓는 물건들, 시장에 이제 내놓는 물건들이 이제 작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작물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어떤 유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무역계약이 성립되고 그 양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성립시키고 자신의 어떤 권리 의무를 형성시키는 어떤 판단력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법적인 어떤 계약이나 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뭐 미성년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무능력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지적으로
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고나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후발적인 이유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 법률 행위들이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행위 능력이 갖추어져야 국제물품매매 계약으로서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약인이 있어야 됩니다. 약인이란 거는 영미법의 계약에 따른 법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약인이 뭐냐, consideration이 뭐냐라고 하면 계약 체결의 반대급부, 대가라고 그냥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되는 반대급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잘 보기 힘든 개념이고 영미법에 이런 약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약인이 있어야만 어떤 유효한 계약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시를 찾아보면 물론 우리 한국 내에서의 어떤 법률 관계나 어떤 상거래의 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약인을 뭐 찾아본다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계약금 정도 그런 것들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의 프로스포츠에서 보면 은퇴를 앞둔 선수들이 자기가 오랜 기간 몸담았던 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은퇴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때 그냥 하루짜리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연봉을 뭐 1달러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약소하지만 1달러를 낸다는 것 자체가 1달러를 구단이 그 은퇴하는 선수한테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하루에 대한 계약에 대한 반대급부, 약인으로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으로서 이런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법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뭐 판사님이 판결 내리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무역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규칙이라든지 그 해석과 아니면 어떤 설명 그리고 기준이 되는 준칙, 규칙 이런 것들의 어떤 근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어떤 법원은 조금 세분화 시켜보면 국제 입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법의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그 거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국제법으로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법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줄여서 말해서 CISG.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제 입법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헤이그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그 복합운송과 관련된 MT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국제 입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제 입법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기구에서 만든 법이 어떤 통일법이기 때문에 이 국제 입법의 그 국가가 가입국 혹은 체약국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체약국에 속한 당사자, 무역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그 무역거래 당사자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이 국제 입법에 들어가 있는지 체약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CISG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CISG는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이나 한쪽이 체약국이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양쪽 모두 다 CISG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의 준거법을 어떤 CISG 최약국의 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CISG가 적용이 되는 CISG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국제상간수법입니다. 국제상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민간단체가 국제무역의 어떤 통일성,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위해서 기존의 상간습을 법제화하고 규칙화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이런 걸 많이 하는 기관이 국제상업회의소 ICC고요. 이 ICC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국제상간습이 인커텀스입니다. 그 외에도 신용장 통일규칙인 UCP 600이라든지 뭐 주심 통일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제상간수법이 되겠습니다. 이 국제상간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국제상간습이 국제법이거나 국내법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양거래 당사자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거래에 하나의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삼겠다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서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른 합의에 따라서 당사자를 구속하고 규율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논의해서 CISG와 다르게 인커텀스나 UCP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인커텀스 같은 경우에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우리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인커텀스 상에 제정되어 있는 FOB나 CIF를 적용을 해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준거문헌, 계약서에 준거문헌을 삽입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규율하고 규정하는 하나의 규칙으로서, 무역거래의 규칙으로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국제상간수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행법이 아닙니다. 강행법이 아니라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합의하는 내용이고 그 합의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이에 따라서 실제 무역거래를 하게 된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인커텀스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인커텀스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다루기 때문에 인커텀스를 우리가 학습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무역 거래, 무역 계약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원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원이 모델법이 있습니다. 이 모델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국제입법하고 좀 다릅니다. 국제입법은 쉽게 말해서 유엔에서 제정한 하나의 협약 조약으로서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하나의 규칙이나 법을 만들면 그 법을 각국, 유엔 회원국이겠죠. 유엔 회원국 중에서 이 법을 적용을 하겠다, 이 법을 지키겠다라고 조인, 쉽게 말해서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서 각 회원국들, 각 체약국들이 무역거래에 적용하는 하나의 법으로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모델법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만드는 것 자체는 유엔 산하기구가 만드는 것인데 이거를 각 회원국들,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적으로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한테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모델이라고 하면 패션 모델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패션 모델이 키 크고 마르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모델의 역할이 옷을 새롭게 만들어진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디자인한 옷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법이란 것도 결국 유엔의 산하기구가 새로운 무역 거래나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 혹은 무역 상관성과 관련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규칙, 법률을 만들었을 때 이 내용을 회원국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시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모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법으로 만들면 그 모델법의 내용을 각 유엔의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85년에 나온 운시트랄의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이 있는데 이 유엔 산하기구가 운시트랄이
상사중재와 관련된 내용을 각국에 입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만든 게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이고, 이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유엔의 여러 회원국들이 상사중재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한국의 상사중재법도 이러한 운시트럴 상사중재 모델법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리스테인먼트는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잘 보기 힘든 거고요. 영미법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영미법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판례가 중심이 되고, 판례 중심에 따라서 판례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뒤집히기 전까지는 그 후속되는 유사 어떤 계약이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한데, 이런 부분들이 판례가 너무 우후죽순이 되면 이거를 해석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판례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국가 중에 관련된 판례의 내용을 하나의 법전처럼 체계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리스테인먼트입니다. 한국에는 없겠죠. 한국은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영미법에 해당되는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 이런 리스테인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은 하나의 그 무역계약이나 혹은 무역계약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종속계약과 관련해서 일정한 표준 계약서 내지는 표준 양식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 표준 약관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상보험 쪽에 ICC 협회 적하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기선 운송과 관련된 젠콘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 약관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제 청약입니다. 청약은 청약자가 거래 제의자죠. 청약자는 거래를 제의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래 제의자가 청약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앞에 일종의 수동 피동의 형태로 피청약자라고 하고,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오퍼러와 오퍼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R이 붙고 전미어로 이제 EE가 붙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청약자, 피청약자. 그래서 청약을 하는 사람, 청약을 받는 사람, 이 뜻이죠. 그래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어떤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일정한 조건이란 거는 무역계약이라고 친다면 뭐 물품의 어떤 물품인지, 물품의 가격은 뭔지, 수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당신하고 체결하고 싶다라고 제의를 하는 것이 청약이 될 것이고, 이러한 청약의 특징은 청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피청약자가 오케이, 콜, 승낙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봐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그런 어떤 계약을 성립시키는 확정성이 있습니다. 청약의 특징은. 그리고 이렇게 청약자가 청약을 피청약자에게 하게 되면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자를 구속시키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너에게 물건을 팔겠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100원이라는 100원의 가격으로 거래 제의를 한 사람은 정말 100원으로 가격을 받아야겠죠. 그런 구속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식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고, 메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청약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실현 가능한 의사표시여야 되겠죠. 이게 블러핑을 해서는 안 되겠죠.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팔 수도 없는, 내가 판매할 수도 없는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피청약자에게 제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약을 좀 분류를 해보면 확정력 유무에 따라서 혹은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약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확정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의 이 확정 청약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면 청약의 유효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거래 제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9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 9월 20일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유효기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 내에 이 청약의 제의를 받은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것을 확정청약이라고 합니다. 이 확정청약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기한부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한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청약을 다른 말로 취소불능청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청약을 할 때 그것이 확정청약임에도 불구하고 뭐 5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와 같은 유효기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없는 확정청약의 경우에는 이것이 확정청약이다 혹은 취소불능이다 이런 표시가 있게 되면 유효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확정청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런 단서가 있는 거야. 피청약자가 거래 제의를 받아들이고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확정청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불확정 청약이 있습니다. 프리오퍼가 있어요. 유효기간도 없고요. 승낙이나 이런 것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승낙이 있다라고 해서 그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나 청약의 어떤 효력과 관련해서 언제나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 청약이 프리오퍼, 불확정 청약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프리오퍼의 경우에는 하나의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청약의 유인과 같은 혹은 조건부 청약의 경우가 보통 이런 불확정 청약에 해당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계약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래 청약을 보낸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이 불확정 청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은 청약의 특수 조건의 표시 유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대 청약이 있는데 반대 청약은 일종의 청약의 거절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 청약은 청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약자가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오퍼를 해요.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그럼 피청약자가 보통 그 청약의 내용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승낙을 하거나 하는데 이 반대 청약은 그 피청약자가 오히려 원래의 청약자에게 역제안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피청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물건을 파는데 가격을 100으로 하겠다. 근데 100이라는 가격이 좀 부담돼. 그래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역제안으로서 80에 사겠다라고 역제안을 넣는 겁니다. 그게 반대청약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청약은 1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청약의 거절이고 물품의 가격을 80원으로 제한하는 하나의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80원이라는 가격이 제의됐을 때 100원이라는 거래 제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ISG에서는 이러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승낙을 하고 싶지만 그 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제한을 하는 것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가 되겠고요. 자, 크로스 오퍼도 있습니다. 교차 청약입니다. 이 교차 청약은 거래 쌍방이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제의한 경우입니다.
한쪽은 물건을 팔겠다, 한쪽은 물건을 사겠다는 것을 동시에 거래 제의를 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 시스템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는 대표적으로 영미법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죠. 의사 표시보다 형식을 중요시해서 A든 B든 둘 다 청약만 했기 때문에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영미법의 견해이고요.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형식보다는 의사 표시가 중요하다라고 보아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이제 조건부 청약, 컨디셔널 오퍼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확정 청약이 아니고 청약자의 내용에 어떤 조건 혹은 단서 이런 게 붙어 있는 청약이죠. 깔끔하지 않아요. 그냥 피청약자가 오케이 콜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단서가 달려 있어요. 뭔가 좀 찝찝해요. 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청약자의 어떤 최종 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조건부 청약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부 청약이 앞서 설명한 그 프리오퍼의 한 형태입니다. 프리오퍼의 한 형태로서 조건부 청약이 존재하는 것이고 굳이 엄밀하게 나눠보면 확정 청약이나 청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인비테이션, 그러니까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러, 청약자가 오퍼리 피청약자에게 제의를 했는데 이게 확정 청약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유인이 있는 것이고 그 유인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어떤 거래에 대한 역제의 또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카운터 오퍼고 새로운 오퍼가 되는 거죠. 이러한 오퍼리 피청약자의 제안에 대해서 원래 그 조건부 청약을 보낸 오퍼러 청약자가 오케이를 하게 되면 거래가 성립되게 되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퍼가 아니고 이 피청약자가 청약자한테 보내는 거래 제의가 오퍼가 되고 청약자가 오케이 하는 파이널 컨펌을 하는 것이 승낙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조건부 청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건부 청약의 대체적인 종류는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거는 물품을 점검을 해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청약과 함께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현품이나 견본을 보냅니다. 그래서 피청약자가 이걸 사용을 해봐요.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살 의사가 있다면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물품을 반품하는 방식의 청약이 그러니까 물건하고 거래제를 같이 보내서 사는 거고 안 사면 반품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 이런 것이 앞에서 얘기한 확정청약하고 좀 다른 뭔가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과 함께 상품을 보내서 이 피청약자로 하여금 위탁 판매를 하게 하고 팔리지 않은 것은 반납하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견해나 교수님에 따라서 이 반품 허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리면 팔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청약이라기보다는 혹은 프리오퍼라기보다는 확정 청약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 제의와 함께 물건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팔리면 팔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확정 청약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확정 청약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거래 제의가 있고 승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이행이 되는데, 이런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의 경우에는 물품을 함께 보내고 팔리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정 청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피청약자가 사거나 혹은 판매가 되면 물품이 팔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확정 청약의 뭐 일종으로 볼 수도 있고 조건부 청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확정 청약이냐 그러니까 프리 오퍼냐, 그러니까 펌 오퍼냐, 프리 오퍼냐, 컨디셔널 오퍼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거래 제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 그리고 프리 오퍼의 경우에는 이게 거래 제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유효기간이 없기도 하고, 조금 확정 청약이 아닌 나머지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확정 청약과 자유 청약, 그러니까 펌 오퍼와 프리 오퍼의 한 중간쯤 회색지대에 정상적인 확정 오퍼도 아니고 프리 오퍼도 아닌 뭔가 조건부, 뭔가 단서가 달려있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들이 조건부 청약의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은 교수님에 따라서 확정 청약의 한 종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건부 청약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향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시장 가격, 시세에 따르도록, 우리 그 횟집이라는 데 가면 뭐 자연산 횟감의 경우에는 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시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것도 확정 청약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뭔가 컨디션이 달려 있는 거죠. 시장 가격이 얼마냐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은 거래 제의를 한 사람이 팔긴 팔 건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오케이를 했을 때 재고가 남아 있어야 팔린다는 거죠. 재고가 안 남아 있으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물건을 구하지 못해서 날린 물품들 있죠. 매도인의 우위시장, 셀러스 마켓의 경우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배짱 장사하는 거죠. 뭐 재고 있으면 너한테 파는 거고 없으면 못 파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우리 무슨 대란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최근에도 뭐였죠? 뭐 스타벅스에서 그게 전혀 이쁘지도 않은 가방 있잖아요. 뭐 들어가지도 않을 거, 뭐 넣기도 애매한 그런 가방, 그거 못 구해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그런 거, 물론 그건 이제 일종의 그 어떤 포인트나 스탬프를 교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대란이 됐겠지만, 물건 같은 경우에도 없어서 못 구하는 물건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배짱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있는데,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의미의 조건부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청약자가 최종 확인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그래서 청약자의 파이널 컨펌이 필요한 그런 청약을 조건부 청약, 영어로 표현을 했을 때 서브컨 오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청약의 유인이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앞서 얘기했던 조건부 청약하고도 그러니까 조건부 청약과 그 청약의 유인을 구분해 달라라고 하면 참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청약의 설명에 있어서, 청약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확정 청약밖에 없어요.
확정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효기간 내에, 물론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도 있지만 청약자의 거래 제의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확정청약이라고 했는데, 자유오퍼, 프리오퍼도 있었거든요. 불확정청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지대의 해석지대에 조건부청약도 있었는데, 이런 조건부청약이나 프리오퍼들이 하나의 확정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청약의 유인이란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불확정청약이나 조건부청약처럼 청약의 종류로 보기보다는 그 청약이란 것 자체가 원래의 어떤 사전적 의미가 거래 제의잖아요. 이 확정 청약과 다른 형태의 거래 제의들을 의미한다. 확정 청약이 가지고 있는 거래 제의로서의 특징은 거래 제의를 듣는 사람이 오케이나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확정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었는데, 이런 청약의 유인은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자기와 거래를 하도록 이거를 초청하는, 인비테이션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거래 제의를 하도록 하는 예비적 교섭, 타인을 유혹하는 것, 꼬시는 것, 이런 것이 청약의 유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 받았을 때, 그러니까 확정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다른 점이, 확정 청약을 받은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청약의 유인을 받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확정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구분이. 그래서 확정성, 그리고 의사표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청약이냐, 확정 청약이냐, 아니면 청약의 유인이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법이 CISG 제14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약은, 여기서 말하는 청약은 당연히 확정 청약을 말합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확정성과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고 양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물건인지 어떤 거래 상대방인지를 정하는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청약의 유인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도 않고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거래 제의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래 제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해서 계약이 무조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것이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청약의 유인과 확정 청약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을 했는데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의 유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우리가 조건부 청약 중에 하나의 한 종류로 본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서브콘 오퍼의 경우에도 조건부 청약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조건부 청약이면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됩니다.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승낙을 있더라도 그 청약자의, 원래 청약자의 파이널 컨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약 체결을 피청약자로 하여금 유도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이거는 좀 이해하기 좋게 다시 얘기하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은 그 조건부 청약의 한 종류이면서 청약의 유인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청약의 유인의 개념을 이해를 해보면 광고죠, 광고. 자, 광고를 합니다. TV에 수많은 그 CF가 나오죠. 커머셜 필름이 나오는데, 무슨 공익 광고를 제외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커머셜 필름에는
이 물건이 좋아요. 이 물건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을 얼마인지도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 물건의 성능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물건 디자인이 좋은지도 얘기해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광고는 TV를 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 노출됩니다. 근데 광고를 본다고 해서 내가 저걸 사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광고를 보고 계약을 성립을 시키고 싶으면 그 광고를 한 주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팔면 자동차 회사에, 뭐 핸드폰을 팔면 그 핸드폰 판매 회사에, 아니면 화장품을 팔면 그 화장품 회사의 매장에 가서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 매장에 또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광고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앞서 우리가 청약, 학정 청약을 얘기할 때도 제가 계속 거래 제의다.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거래를 제의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광고도 광고를 하는 주체가 소비자한테 이 물건을 팔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학정 청약과 광고가 다른 것이, 학정 청약을 받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요. 학정 청약이 어떤 그 불특정 다수한테, 뭐 10만 명한테 100만 명한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용조사하고 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어떤 거래 제의하고 뭐 서큘러 레터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거래 제의를 정확한 물품의 스펙이나 가격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학정 청약을 받는 사람은 특정되어 있어요. 누가 이 거래 상대방으로서 특정되어 있어요. 근데 광고는 TV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수천 수만 명한테 그냥 뿌려지는 거죠. 똑같은 거래 제의지만, 학정 청약도 거래 제의고 광고도 거래 제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학정 청약은 그 특정한 사람이 내가 사겠어요 라고 오케이나 콜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 거래 제의를 한 사람과 함께, 광고는 수만 명한테 뿌려지기 때문에 그 광고를 한 사람도 이거를 그 광고를 받아들인 수만 명 중에 자기 물건을 누가 살지 몰라요. 그 광고 보고 뽐뿌가 와가지고 매장에 가서 사는 사람이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매장에 찾아와가지고 그거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의 청약인 거죠. 광고가 청약이 아닌 것이야. 그래서 이게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학정 청약은 말 그대로 학정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차이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다는 것이죠. 견적서를 상대방의 우리 소위 말하는 카탈로그를 이렇게 막 뿌리는 행위도 하나의 광고처럼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죠. 서큘러 레터, 가격표, 그리고 뭐 입찰 공고, 뭐 판매 뭐 공고, 뭐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의사 확인장, 이런 것들도 비슷한 개념으로서 청약의 유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본적으로 청약이 그 피청약자, 그러니까 청약을 받는 사람한테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한다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내가 이 물건 사세요라고 의사 표시를 할 때 이 청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물건 사세요라는 의사 표시가 그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유효하다는 거죠. 자, 편지로 썼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 사세요라고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낼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착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청약이 도착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불이익은 그 편지 보낸 사람, 다시 말하면 청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청약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그 의사를 전달받는 사람한테 도착했을 때 도달주의다 라는 것이고, 유효기간은 청약의 유효기간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청약을 받는 피청약자는 자신의 승낙 의사를 그 명시된 유효기간 안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청약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청약의 내용에 유효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뭐 10년 뒤나 20년 뒤에 승낙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합리적인 기간, 상당 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리적인 기간은 영어로 표현하면 reasonable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법제라든지 각국의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간습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상황이나 업계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간행 간습이나 전통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easonable time이 어떤 동네 가면 열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동네 가면 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동네 가면 3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승낙을 하라 했으면 그 기간 안에 승낙하면 되고, 기간을 안 정했으면 그 동네의 룰을 따라서 그 기간 안에 하라는 겁니다. 그 동네의 룰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철회 가능성 여부입니다. 이 철회가 쉽게 말하면 되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withdrawal이라고 쓰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는 청약의 경우에는 이 철회를 불가하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영미법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승낙이 되면, 자,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확정 청약의 경우에 승낙이 있으면, 확정 청약인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게 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청약의 의사 표현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철회가 내 의사 표시를 거둬들이는 거, 빠꾸시키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 철회할 때 해자에 해전할 때 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빠꾸, 내 의견을 돌려오는 것이 철회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withdrawal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승낙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승낙을 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내 의사표시를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국의 입장이고 영국법의 입장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확정 청약은 거둬들일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인데, 문제는 요것이 이제 비엔나 협약, 여기서는 비엔나 협약으로 써놨지만 CISG, UN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에서는 요 철회와 어떤 취소와 관련해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7번의 청약의 효력 소멸과 같은 관련된 내용이 제가 앞서 설명했던 철회와 취소에 대한 어떤 CISG 규정인데요. 먼저 CISG 제15조에 있는 청약의 withdrawal을 좀 살펴보면, 청약으로서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 상태에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약을 내뱉은 사람이 100원에 팔겠다라고 의사표시한 사람이 이 100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거둬들이는 것을 withdrawal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CISG 제16조에는 withdrawal이 아니라 revocation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withdrawal은 철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요. 16조에 있는 revocation은 취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취소는 앞서 withdrawal, 철회는 이거였죠. 내가 내 말을 뱉었는데 이 말 뱉은 거를 거둬들이겠다라는 것인데, 이 거둬들이는 것은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반갈호 1번의 첫 번째 줄에 이 말이 있죠.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에서 withdrawal 해야 된다. 자,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앞서 배웠습니다.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 상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청약자를 떠나가지고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을 말해요. 그때 내 의사표시를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withdrawal은. 근데 revocation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어요. 그럼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착하면 뭐 하죠? 효력이 발생되죠. 그 다음부터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withdrawal, 다시 말하면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 revocation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취소는 언제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revoca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CISG 규정이에요. 자, CISG 제17조에는 청약의 거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withdrawal이나 revocation, 철회나 취소가 아니고요. 거절이에요, 거절.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해! 라고 하는 게 rejection, 거절입니다. 그냥 피청약자가 안 해! 네가 네 물건 안 사! 라는 의사표시를 확고히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정된 경우에 그 유효기간 내에 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약자가 보낸 의사표시를 피청약자가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거래 제의의 내용의 일부를 바꾸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역제안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승낙이 아니라 변경을 가한 승낙이 돼서 이를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CISG 제19조에 승낙자가 청약자의 청약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거래에 대한 내용을 역제안을 했을 때 이것은 원래 청약자가 보낸 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뭐겠어요?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것이죠.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거절하거나 승낙하거나 아니면 역제안을 하는 것인데 승낙은 그러니까 청약을 받은 그러니까 확정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선택지는 이거예요.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역제안하거나 100원에 팔겠다고 했을 때 100원에 사겠다라고 오케이 하거나 네 물건 안 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100원은 너무 비싸니까 80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하거나 그 80원에 사겠다라고 역제안하는 경우가 뭐다? 이 반대 청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유효하지 않은 어떤 청약이 처음에 청약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후발적인 위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후발적 위법에 해당이 되고요. 자, 청약을 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청약은 유효한 청약이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의사합치를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륙법계는 그 청약을 한 당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뭐 어떤 뭐 상속인이라든지 뭐 어떤 계속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망과 관련해서 청약의 효력을 영미법은
상실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대륙법에서는 이것은 뭐 큰 문제 되지 않고 상속자나 뭐 어떤 계승인이나 법적인 후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어가게 된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여러 가지 뭐 성격이라든지 뭐 성립이라든지 그리고 법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성립시키기 위한 어떤 청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은 부분, 청약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승낙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승낙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국제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